내가 바이오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면 TF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코스닥이 정책이 지금 나오려고 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증시 격언 중에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고 네.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굳이 싸우지 마라.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라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코스피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4천 한 2, 300 갔잖아요. 내가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이게 좀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애매하고 분석이 잘 안 된다면 증시는 항상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꼭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롱입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중동에서 다행히 전쟁 소문이 좀 잦아들다 보니까 저도 중동 이슈나 북한 얘기 덜 하고 시장 얘기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 얘기를 하다 보면 고민이 커지죠. 특히나 12월 증시 들면 우리 이제 너무 그냥 루틴적으로 항상 드는 몇 가지 이슈들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배당, 정책, 예산, 바이오, 기타 등등이죠. 그래서 이 기타 등등을 1시간 동안 이분과 함께 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곳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물론 굉장히 섣부른 멘트이자 말일 수도 있는데 어제 딱 하루 거래일을 지나고 오늘이야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어제 하루 지나고 갑자기 코스닥장이 온 느낌이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코스닥을 얘기하고 코스닥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중에서 뭐 사지, 이런 얘기와 정책 이야기들 했었는데 실제로 좀 12월 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인지, 워낙 이제 코스피가 좀 힘들기도 했었고요. 전체적인 그 흐름, 시류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분위기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사실은 코스피가 오래간만에 오늘은 또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면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건가? 대형 주장인가? 네, 사람이다 보니 예. 네, 어쩔 수 없죠. 네,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마음이 또 따라가기 마련이라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코스닥 시장 장세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워낙 이제 오래간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 네. 장 초반부터 들려왔던 이제 자동차에 대한 또 관세 소급 적용 이런 네. 부분들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을 제외하면 최근의 분위기는 코스피보다는 일단 코스닥 위주의 강세를 보였고 지금 저희 회사 하우스 쪽 분위기도 그렇고 여의도에서의 리서치 분위기들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12월 10일이죠. 우리 그 FMC 연준의 금리 인하 부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단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네. 그죠? 확률적으로 지금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혜를 보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좀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주들, 중견기업들이 네. 대형주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임팩트가 좀 더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부터 1월 달까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그림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한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의 과거의 이제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그 코스피 최근의 흐름이요. 예. 최근에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거의 한 65% 정도 네.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닥이 이제 따라오긴 하는데 35%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코스닥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대형주 위주로 몇몇 종목들 위주로 지수만 올라가지 네. 사실 내 계좌의 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다 보니까 불만이 좀 있었는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면 내가 대형주를 갖고 있어도 함께 동조를 못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요 그림인데요. 방금 딱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동안 네. 제가 바로 찾았는데 이 괴리가 최근에 이게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166, 아래 137이 위에가 코스피, 밑에가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약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대형주 위주의 아. 강세 아닌가, 그들만의 또 잔치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만지작 하고 있는 카드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저는 요 부분을 좀 표현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앵커님의 키를 166cm, 네. 네, 제 키를 137cm,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예. 제가 앵커님처럼 어느 정도 좀 크려면 예. 저한테 성장 호르몬 주사를 좀 놔야지만 네. 제가 앵커님 키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도 안 될 것 같긴 하네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 아니 워낙 앵커님 거의 190 가까이 되시니까 무슨 190? 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어쨌든 끌어올리려면 네. 정부에서 뭔가 이제 약을 놔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조만간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에다가 우리나라 정부의 또 정책도 코스닥 활성화 쪽으로 집중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연말 연초에는 우리 앵커님도 그 투자 뭐 관련된 자격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부 중에 보면 1월 효과라는 그 예, 항목이 예. 나옵니다. 네. 뭐 제뉴어리 이펙트 뭐 이렇게 해서 이 중소형주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12월, 1월, 2월은 또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대형주보다는 조금 코스닥 위주의 장세가 한 1, 2개월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또 비슷한 맥락에서 연말 되면 대주주 양도세 얘기도 매번 그쵸. 그때 되면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이걸 제한시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주말에 예. 그래도 주말에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 모임을 좀 다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다닙니다. 저는 주말에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길래 아, 예. 주말에 시장 조사하러 올리브영 가셨어요. 워낙 주기적으로 그쵸. 가시니까. 한 번씩 이제 명동도 가고 네. 광주도 타고 뭐 제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또 스터디도 네, 스터디도 합니다. 근데 그 스터디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예. 꽤 이제 자금을 또 크게 운영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들어오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아, 세금 걱정 그게 때문에. 세금 그러니까 워낙 그분들은 또 주로 바이오 또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최근에 몇몇 바이오주들이 연초 이후에 꽤 많이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어떻게 하지? 이 비중 관련된 조절을 어떻게 하지?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오히려 그 똘똘한 기업들이 그러한 수급적 이유로 빠졌을 때가 항상 12월 한 중하순 요때는 왜냐면 다시 사야 되는 수급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팔았다가 그들을 버릴 게 아니라 그 이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노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번에는 또 우리 유동성이 예탁금 중심으로 상당히 풍부한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을 꽤 기다리고 난 빠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대기 매수세가 꽤 만만치 않게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1월 효과랑도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비중을 줄였다가 어쨌거나 다시 담게 되다 그쵸. 보니까 네, 그 부분도 1월에 네. 지금 다시 사면서 오르기도 하고 그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군이 바이오인데 네, 맞습니다. 1월 네. 되면 항상 학회 얘기다, 있죠. 시장이다 그런 얘기들 네. 많이 나오니까 네. 겸사겸사 함께 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여전히 연말 연초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한번 비중을 두자 네. 쪽이신 것 같고. 요거 하나만 그림 좀 보여드리면 될까요? 요거 혹시 이게 이제 그 뭐 위에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한글로 못 바꿨는데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범례를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레버리지하고 비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누가 더 센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당연히 왼쪽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가 시장에서 코스닥 레버리지보다 강하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코덱스보다 코스닥 레버리지가 강하면 최근처럼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8월 말부터 코스피 상대적인 강세가 아주 강했잖아요. 이 반도체 대형주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네. 네. 그렇게 한 두어 달 만들어졌고 최근의 흐름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꺾이는 그림인데 이 꺾이는 그림은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계속 트래킹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는 아무래도 빠졌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항상 또 꿈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네. 연초에는 뭔가 올 한 해는 내가 주식 투자해서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고 그런 네. 성장주들을 또 찾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상대 강도를 좀 비교하면서 좀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의 이런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거 보다 보면 문득 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극최근 들어서 대형주들 조정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조방원도 그렇고 맞습니다. 반도체도 네, 네. 그렇고 그 논리로 따지면 대형주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대형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논리 전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시차가. 그러니까 뭐 많이 빠져서 사는 건 좋은데 개인투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마 요거는 우리 또 앵커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가 주식을 사면 네. 산 순간부터 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어쨌든 다 같이 오르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약간 시소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우리나라 국장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그림으로 보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의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코스닥에는 이제 바이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이 안 나오고 있으면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거의 시소처럼 움직이거든요. 지금 나갔네요. 네, 나오죠.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최근에 흐름 보면 반도체 오른 날은 바이오 좀 쉬고 바이오 오른 날은 또 반도체가 또 뭐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데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를 봤으니까 이 그래프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반도체와 바이오와의 이 상대 강도거든요. 예. 그러면 우상향 그림을 그리는 거는 반도체가 강할 때고 우하향 그림을 그릴 때는 바이오가 강한 건데 정확하게 이 타이밍을 맞추면 정말로 좋겠지만 이거는 뭐 저도 못 맞추고요. 그럼요. 진짜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못 맞추겠지만 이렇게 큰 섹터를 가지고 상대 비교를 좀 해보면 좀 내가 기다림이 오래 걸리지 않고 네. 그 변곡점을 좀 찾을 만한 부분들은 노력을 하면 좀 가까운 시일 안에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과 방산, 원전 같은 이런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코스피하고 상대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주도 뭐 섹터 ETF들이 많은데 그들하고도 각각 섹터 ETF들을 비교를 해서 뭔가 최근의 흐름에서 좀 뭔가 변곡점이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기관과 외국인들도 요즘은 조방원에 관심이 크게는 없거든요. 네. 다들 다른 쪽으로 섹터 쪽으로 관심이 네, 가는데 수급도 뭔가 약간 돌아서는데 뭔가 상대 비교에서도 약간 에너지가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 기존에 좀 수익 났던 것들을 약간씩 비중 조절을 하면서 오히려 그때 좀 많이 빠졌던 섹터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성장주 투자가 조금 자신 없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나는 대형주 쪽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앵커님 말씀대로 주가가 지금 좀 눌려 있을 때 그들 수급은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약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뭐 그 전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뭐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마 좀 각각 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냐 아니면 그 대형주 중에서도 대장주였던 종목들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의 매력, 대세냐 아니면 좀 최근 들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건데 또 방금 보여주셨던 그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요새 약간 달라진 매수 성향을 본다면 진짜 2차전지 바이오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네네. 그런 고민도 여러 가지로 듭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를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주도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일단은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네. 바이오가 주도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코스닥이 움직일 때 코스닥의 저는 코스닥 150 지수를 조금 전에도 ETF를 네. 보여드렸는데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근데 이게 움직이기 전에 사실은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봤을 때 한 33% 정도의 비중이었거든요. 네. 코스닥 150에서 바이오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지금은 또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얼마인지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좀 움직일 때 바이오가 당연히 움직였고 만약에 천스닥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이게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에 코를 빼고 지금 천스닥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스닥이 움직일 때 그러면 어디가 주도를 할 것인지를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이오 방금 말씀드렸던 게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요 세 섹터가 결국에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코스닥 1000시대가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하나라도 만약에 좀 크게 흔들리는 흐름이 나타나면 또 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3개 중에 한 2개 정도로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바이오가 시총의 상위에 있고 최근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몇몇 바이오주들이 신고가를 가면서 바이오 코스닥 쪽에서는 분위기를 견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봇이죠. 뭐 지금 성장과 관련해서 연말 연초에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로봇과 바이오 쪽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로봇은 뭐 계속 뭔가 스토리들이 내러티브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양산을 하는데 그 양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또 뭐 액추에이터를 잘하는 기업에 네. 액추에이터를 또 활용하겠다고 하니 그 회사는 지금 시총이 3조를 훌쩍 넘어서도 계속 지금 올라갈 정도로 네. 지금 분위기 상황에서는 어쨌든 로봇과 바이오가 거의 코스닥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2차 전지는 네. 올랐다 내렸다를 단기적으로는 좀 반복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4분기 숫자에 대한 네. 불안감이 맞아요. 조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도 한 번씩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2차 전지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로봇과 바이오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숫자에 대한 약간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본다라면 아무래도 뭐 로봇과 바이오 쪽이 코스닥의 천스닥 시대를 여는 데서는 좀 선도에 서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네. 근데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어서 그런 건지 시장 투자 전략에 내가 자신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네. 모르겠는데 앞에서도 어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퐁당퐁당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방금 보여드렸던 섹터 내에서도 로봇과 2차 전지 바이오 충분히 퐁당퐁당 하면서 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힘든 섹터라면 섹터거든요. 그쵸. 오를 네. 때야 뭐 아웃퍼폼을 맞아요. 엄청나게 네, 하지만 네, 네. 야, 근데 그럴 바에야 그냥 천스닥 얘기로만 믿고 가면 로봇을 투자하느니 코스닥 150? 그쵸. 약간 네. ETF 쪽으로 맞아요. 인덱스형으로 가는 네. 게 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퐁당퐁당 돼도 코스닥 150은 올라갈 테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저희 KB증권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예. 이거는 변동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특히 스터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사실은 이제 넘버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좀 매길 수 있고 기술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뭐, 라이센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치를 시총에 한 번씩 이렇게 반영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좀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쉽지 않다면, 저는 사실은 바이오도 ETF 중심으로 사실은 좀 하는 것도, 왜냐면 바람의 방향성이 바이오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딱히 한두 개를 내가 바이오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면, 네. 그 바이오 ETF를 바이오주들은 묶어놓은 ETF가 요즘은 워낙 섹터 ETF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앵커님 운용사에서도 잘 되어 있는 ETF들이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바이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좀 드렸고 코스닥이 정부 정책이 지금 나오려고 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옛날부터 증시 격언 중에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정책이 있고 증시 격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굳이 싸우지 마라. 네.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코스피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4천 밑으로 살짝 내려왔지만 네. 4천 한 2, 300 갔었나요, 우리가? 네, 갔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코스닥도 지금 하겠다고 하니 믿는다면 내가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이게 좀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애매하고 분석이 잘 안 된다면 초보자분들이라면 코스닥 지수 ETF도 워낙 요즘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을 투자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단 증시는 항상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네. 예.
그러면 만약에 활성화 대책이 언제 나올지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는데요. 네. 예.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론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이, 또 선수께서 또 왜 그러십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그건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정부에서 활성화 대책 나오는 거 한번 보고 내가 사야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또 우리 많은 또 우리 순진한 또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못 아직까지. 사죠. 네. 근데 항상 증시라는 것은 기대감에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꼭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만지작한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지수가 거의 4%가 움직여 버리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게 뭐 다음 주에 나올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딱 발표가 되는 시점에는 약간의 이제 그 기대감으로 먼저 사서 수익이 나신 분들한테는 물량이 나와서 그렇죠.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그때 그러면 나도 같이 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뭐 길게 보고 그때 더 모을 것인지 등등의 생각은 천천히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ETF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확신만 있다면 그쵸. 이런 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차라리 산업 섹터의 ETF가 낫다. 그리고 사실 그 ETF들 보면 다 넘버가 일단 찍히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중이 일단 들어가 있고 네네. 그 외에 매력적인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ETF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뉴스가 나오면 늦는다라는 그쵸. 포인트에 그래서 대해서 사실은 뭐 저희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퇴직연금을 직접 요즘은 ETF로 워낙 많이 운영들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바이오 ETF를 가지고 있는 거를 사실은 물렸다가 수익 났다가 물렸다가 수익 났다가 네. 안 파는 게 한참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과연 내가 이거를 잘 팔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 하는데 당분간은 저는 별로 바이오 ETF의 비중을 줄일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에서는 네.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타랠리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흐름들이나 전망들 짚어봤는데 그러면 여전히 이제 대장주였던 코스피 쪽으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조방원 여쭤보기 전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수급 논리와도 같이 연동이 되는 게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잖아요. 네. 근데 이틀 연속 다시 이제 삽니다. 네. 외국인들이 돌아오나 반도체 돌아오나 이런 질문들과 희망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12월 들어서는 좀 달라질까에 대해서는 반도체 대장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이제 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도 이제 그래도 이제 오늘 기준으로 표를 한번 업데이트를 제가 해왔는데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SK 하이닉스가 여기 있고요. 삼성전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 순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오래간만입니다. 오른쪽에 기관 외국인 수급 제가 넣어놨잖아요. 네. 이렇게 양매수가 잡힌 거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맞아요. 만들어진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지속되는지 여부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주가에는. 근데 지금 오늘도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도 주가가 조금 꿈쩍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대형주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의 방향성이 들어와 준다라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그 무렵부터 만약 금리 인하가 좀 돼서 지금 달러 우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 지수 있잖아요. 그 달러의 약세에 영향을 좀 주게 되면 달러 약세는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상당히 좀 높아서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화의 약세가 더 이상 되기 어렵다라는 믿음을 만들어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1,470원 정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환율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한번 지난달에 제 기억으로는 16조 정도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월 초에 한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순매수 출발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방향성이 12월 그 연준 결정 이후에 좀 달라지고 믿음을 외국인들한테 줄 수 있다라면 우리나라의 팔았던 자금들의 일부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돌아왔을 때 우리 아까 코스닥 이야기했지만 코스닥의 소형주를 사지는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죠? 네. 네, 큼직큼직한 종목들을 사서 결국엔 나갈 때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위주로 결국엔 들어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숫자 기반이죠. 반도체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매일 지금 내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향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네.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무이한 맞아요. 그러한 지금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방향성 결정이 나고 미국의 달러가 좀 약해지는 방향성이 되면 지금 1,470원 전후에 있는 이 환율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목에 찼다라고 외국인들이 판단해서 환에서 일단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룸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면 네.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는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보고 지금은 그 시점 전에 차익 실현이 당연히 나올 때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그러한 과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워낙 지금 좋은 거를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쇼티지고 뭐 공급 가격, 고정 거래 가격도 지금 좋고 그래서 4분기 실적이요 상당히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CT 그룹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강하게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국내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지금 4분기 실적 조정을 하고 내년도 전망까지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램 낸드가 너무 가격이 많이 치솟으니까. 튀어가지고, 많이 튀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하나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열어서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인데 좀 크게 좀 올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2025년 10위라고 돼 있는 게 4분기거든요. 예. 여기 지금 15조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12조, 13조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15조까지 올라오고 있고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도 80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키움 증권에 계시는 우리 애널리스트 분께서 100조, 삼성전자 100조로 내년도 벌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환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유동성만 좀 안정을 찾으면 이 반도체 투탑한테는 수급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내심 누가 100을 먼저 쓸까라는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어쨌거나 100조 딱 얘기하니까 쓰셨습니다. 방송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우리 박유학 연구님이시죠. 네. 100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영업이익 컨센의 그 증가율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숫자 나오고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는 곳은 반도체가 확실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한번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주셨고 제가 방송 중에는 거의 그러니까 그 채팅창을 다 읽어도 네. 언급은 절대 안 하거든요. 네. 상처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네. 오늘 이 상하리에 많지 팀장님의 좋은 댓글들과 칭찬과 채팅들이 약간 이거는 왜 그러시죠? 조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지. 아닙니다. 아무래도 3프로 TV에 이제 첫 출연을 하다 보니 네. 심사숙고 끝에 첫 출연을 하다 보니 예. 아마도 저희 케빈 집권 아마 가족분들이 예고를 하셨어요. 혹시 응원하러 3프로 나온다고? 제가 오늘 첫 출연하니까 날씨 추운데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멘트는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채팅창 너무 훈훈해요 지금. 몰라 뵀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게 좀 예,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부탁드리고. 아니죠. 네. 아유, 채팅창이 훈훈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고 조방원 쪽으로 여기는 또 뉴스들도 나오니까 원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미국에서도 원전 관련해서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사실 다 이어지는 스토리긴 해요. 그렇죠.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전이 필요한 건데 그런 원전에 대해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여기도 꽤 지금으로서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골이 깊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렇게 좀 쉬는 섹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이제 조심스러운 분위기겠죠. 예, 그게 좀 있어요, 사실은. 네. 오르는 것은 이야기하기 좀 쉬운데 좀 내리거나 쉬는 것들은 이게 사람 심리다 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원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네. 오늘 이 기사부터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블룸버그에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요. 네, 한글로 좀 위에 좀 네, 써놨습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날까봐. 네. 디즈니에서 에너지 트레이더를 모집한다라는 그런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빅팜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뭐 전력 비용 이런 절감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워낙 이제 커지니까 저는 사실은 디즈니랜드 놀러를 일본은 가봤는데요. 네. 미국은 제가 안 가봐서 네. 네,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저도 직급이 좀 낮을 대리 때 갔나 과장 때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에서 이제 보내줘서 일본의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었는데 지금의 사모님과 아니요 회사 직원들과 회사 직원. 네 회사 직원들과 네. 잘 넘어가셨습니다. 네. 그 다녀 맞죠? 근데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그 전기가 필요합니까? 그 그렇죠. 많은 시설들과 맞아요. 예, 놀이동산을 돌리려면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가 좀 싸게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트레이드들을 모집을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전략을 잘 세워야 이 전력비를 잘 이제 뭐 비용을 크게 안 늘리고 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전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은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주가는 좀 그러한 섹터들이 쉬고 있지만 전력에 대한 중요성은 뭐 뉴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좀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 제 페이지를 보시면 요거죠. 뭐 우리가 AI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AI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론에서 전력 수요가 2030년이 넘어가면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최근에 나온 내용이죠. 요거는 미국이 다시 또 800억 달러를 들여서 대형 원전 8기로 네. 미래 전력 확보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조 정도.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뭐 이용해서 설계를 해서 대형 원전입니다. 대형 원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원래 우리가 SMR 관련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테마가 되게 핫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전력에 대한 수요가 뭐 높다 보니까 이거 SMR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 결국 대형 원전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SMR과 같이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원전을 안 지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근데 저렇게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요 스토리가 우리나라한테 4월 달부터 거의 한 7월 달까지 그렇죠. 주가를 만들었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죠. 4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거는 오케이 하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고 시공하고 뭐 이런 뭐 주기자재들이라든지 관리하고 교체하고 네, 이런 것들은 예. 도대체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며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미국의 자체에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다시 짓는다고 하니 과거에 미국이 원전을 지을 때 오른쪽 보시면 왼쪽부터 보면 프랑스는 원전에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가 원전을 지을 때는 원전을 지은 비용 자체가 컨트롤이 되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급등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이게 주마다 모델도 다르고 네.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원전을 짓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첫 출연이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른 데서 보셨던 거랑 저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허리도 지금 꼿꼿하게 지금 세워가지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제가 2번 출연하고 네. 3번 출연하면 네. 좀 더 편안하게 누워서 합니까? 이렇게 한번 자칫다가 네. 지금은 허리를 지금 제가 뒤에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승가제 네. 안 되고 있죠. 네. 이게 자꾸 하면 할수록 네. 숙련공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우리 조선이 그렇거든요. 똑같은 LNG 선박을 우리 수주를 받는데 그걸 하나 받는 것보다는 10척을 받으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3년 걸리고 네. 1,000억이 들었는데 네. 2번 짓고 3번 지으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그쵸. 비용도 생각보다
똑같이 이거 똑같은 배를 지었는데 상당히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죠. 네. 이 원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음. 미국이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표준화인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이 표준화를 결국에는 조금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공급망 가치 사슬도 지금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누군가나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결국에는 또다시 그러면 우리나라를 결국에는 오늘 새벽에 한 제가 6시에 뭐 노트북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속보가 계속 뜨더라고요. 핵잠, 네. 원전, 조선 분야에 있어서 뭐 협의체 드디어 이제 뭐 한다 뭐 하는 예. 속보가 새벽 6시부터 네, 나오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미국에서 그러면 펀딩도 돈이 들어와야 되고 누군가는 같이 이렇게 금융이 파이낸싱이 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과 뭐 믿음이 없으면 투자는 잘 안 하겠죠. 막대한 돈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원전 관련된 밸류체인을 같이 함께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주가는 좀 눌려 있지만 네. 그 눌려 있는 이유는 한다라고만 했지 막상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격적인 뭔가 시그널이 트리거가 안 되니까 예. 안 됐는데 뭐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올 연말까지 그게 뭐 착공에 들어갈지 아니면 내년 뭐 1분기 1월 달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착공이 들어가는 시그널이 결국에는 뭐 한 7월 달 이후부터 좀 눌려있던 원전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우리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최근 한국전력은 뭐 신고가 잘 가고 있습니다. 시공 쪽에서는 현대건설 같은 이런 기업들 등등의 그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그 착공한다라는 그 소식이 새롭게 이제 한 번의 움직임의 트리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지금은 주가는 좀 눌려 있는데 그 타이밍, 그 소식을 좀 지금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전 스토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투자 입장에서 내 포트폴리오의 상당수를 원전에다만 여러 종목을 담기는 당연히 힘들 테니까 그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나 결국 돌고 돌아 두산 에너빌리티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전과 관련된 한전 KPS나 한전 기술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가 좀 먼저 반응을 하고 지속력 있게 그리고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도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고 투자하기 용이하냐도 사실 전 중요하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네. 원전은 특히나 네. 뭐가 낫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밸류를 봐서는 사실 손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원전도 사실은 ETF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기업들을 다 묶고는 ETF들이 요즘 뭐 운용사별로 다 그런 있죠, ETF들이 있죠. 네. 네, SMR ETF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원자력 ETF. 라이즈도 있잖아요. 네, 뭐 저희 또 KB 자산운용에도 네네.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솔도 있고 다 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 맞다라는 내가 좀 공부를 좀 스터디를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은 원전에 대해서 뭐 되게 주도주로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눌려 있을 때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전력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결국에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서 내가 어떤 한 종목을 딱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들을 풀로 묶고는 ETF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ETF를 직접 요즘은 뭐 분해를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TS나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에 뭐 들어가서 ETF 뭐 종목 이렇게 구성이라고 화면을 검색을 하면 네네. 뭐 원자력 ETF에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 종목들이 그렇죠. 비중별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차라리 그거는 이제 만약 액티브 ETF야. 그럼 펀드 매니저가 어쨌든 업데이트를 매일 하면서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종목들이잖아요. 예. 그럼 그 비중을 보고 뭐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진짜 재미없는 주식이긴 한데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고 한국전력 재미 없어진 지는 이제 옛날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핫하거든요. 네. 네. 근데 워낙 요즘 유가가 하향 안정화돼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뭐 여러 증권사들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유가는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이 이제 피잖아요. 네. 한국전력한테는. 근데 이 전기 요금은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올 수는 올리면 없죠.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되셨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끝나면 전기요금 피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피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정부에서 이제 우리 저기 남해권에 AI 뭐 투자 많이 하기로 지금 네. 발표도 하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국전력이 거기에서 빠질 수는 없거든요. 한국전력이.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지금도 여전히 부채가 많기 때문에 뭐 가격을 좀 전기요금을 좀 높여서 그런 부분들의 부채를 조금 다운시키는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그럼 피가 올라가는데 이 코스트의 연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전력을 구입하는 이러한 비용들 등등이 조금 낮아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이번 3분기에도 거의 뭐 최대 이익이 나왔는데 네. 그 흐름이 26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뭐 원전에서는 또 뭐 한국전력도 또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또 같이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는 뭐 어쨌든 ETF 정도는 원전을 좀 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돼서 주요 스토리와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뭐 이거는 물어보고 또 시간이 된다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오가노이드라는 개념과 네. 또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또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이게 일단 어떤 개념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요즘 바이오 분위기인 거는 이제 아까 우리 좀 전에 서두에서 네, 다 네. 다뤘기 때문에 좋은데 요즘 핫한 바이오들은 이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스터디가 돼 있던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는 한 시총 한 3천억, 5천억 했던 기업들이 지금 1조, 3조, 막 5조까지 지금 올라온 기업들이 많죠. 뭐 예. 리가켄 바이오나 에이벨 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영역이고 계속 그들이 아마 시장을 주도는 하겠죠. 바이오 섹터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좀 틈새로 내년도에 좀 부각이 될 만한 좀 테마성으로 바이오 쪽에서 공부해 볼 만한 쪽이 제가 찾다 보니까 원래 한 4월달, 5월달에 네. 미국 FDA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전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초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테스트 해볼 만한데라는 판단이 들면 바로 앵커님한테 그 약물을 해서는 큰일 나죠. 그렇죠. 부작용이나 혹시나 네, 뭐 네. 갑자기 사람한테 못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사람한테 가기 전에 동물한테 먼저 하는 동물, 이제 네. 전임상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전임상에 있어서 뭐 우리 쥐라든지 그다음에 영장류 중에 우리 사람하고 가히 뭐 비슷하다는 원숭이를 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FDA에서 이제는 동물을 가지고 그 전임상 시험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좀 폐지하는 게 그렇죠. 필요하겠다라는 네. 발표를 그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동물 시험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분위기가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니 장기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그냥 오가노이드라고 이제 단어의 조합인데요. 네. 그건 아마 구글에 또 검색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니 좀 장기다. 근데 맞아요. 미니 장기라고 미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동물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이 트렌드가 됐을 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막상 4, 5월 달에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미국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좀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된 기업들이 그 뉴스가 나왔던 당일날 오늘이 아니고요. 네, 그때 그 뉴스가 나왔던 당일날 주가가 움직였던 그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내년도에 좀 작은 테마로서는 이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좀 미니 장기라든지 이러한 쪽을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 국내 회사들도 있는데 국내 회사들은 좀 작아서 네. 제가 리스트를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런 영역을 우리 여의도에 있는 제가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이렇게 좀 미팅이라든지 이렇게 세미나를 제가 해보니까 조금 내년도에 관심 섹터로, 관심 테마로서 그런 쪽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좀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뭐 3%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바이오의 뭐 대세는 이쪽이 주도하는 테마는 아니지만 예. 틈새로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관련해서 이 스토리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AI 시대가 됐으니까 신약 후보 물질을 AI로 도출한다는 네네네.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텐데 도출만 하면 뭐 합니까?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임상을 이제 동물은 단계적으로 못하게 하니 결국에는 이 오가노이드, 네네네. 미니 장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AI 플러스 맞습니다. 오가노이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네네. 거네요. 요 그림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예. 네. 여기에 보시는 요 키워드들 있지 않습니까? 오가노이드 있고, 그다음에 장기 칩이라는 게 있고,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요런 것들, 네. 요런 것들이 이제 방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AI 기술이 상당 부분 이제 올라왔고, 네. 직접 동물의 실험을 안 하더라도 AI를 통해서 이제 약물을 빨리 한번 해서 이게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AI 기술도 올라왔고, 이런 화면에서 보시는 기술들이 꽤 수준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앞으로 동물 실험은 서서히 좀 폐지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미국은 지금 영국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의 작은 좀 함축으로서 내년도에 재미있게 한번 계속 업데이트하고 공부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또 새로운 개념이자 기술이자 또 새로운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이디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약간은 가볍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섹터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일간의 뭐 감정 아카로에이나 우리 반사이익 수혜감 하면서 여행주 스토리는 참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12월 들면서 휴가철까지 함께 드니까 어떤 쇼핑, 여행, 카지노, 호텔 이런 쪽으로도 기사거리는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투자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여행, 항공, 연세, 호텔, 카지노 그리고 더해서 소비재 정도까지 한다면 지금 관련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만났을 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뭐 타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우리 한알령 있잖아요. 예. 한알령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중국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딱히 뭐 문서로서 우리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이슈 이후에 꽤 오랫동안 그랬죠. 우리는 네, 있다라고 피부적 뭐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중일 간의 이 관계 악화도 생각보다 이 갈등이 오래 갈 가능성이 지금 좀 더 좀 심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네.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모 일본의 가수분께서 네. 중국에 이제 무대에 이렇게 올랐는데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네. 노래 하다가 그냥 하다가 끊어버리더라고. 조명 꺼지고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걸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 가수를 무대에 세우는 건 예의가 아니었. 저도.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면서 이 관계가 우리가 한알령이 지금 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중국의 고위인사와 우리나라의 고위인사분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는 한알령 해제되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그게 그렇죠. 지금 계속 뭔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중일 관계도 우리나라 한알령처럼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라면 국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한테는 꽤 이제 숫자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구조적 성장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게 단기 테마가 아니라 네. 꽤 꾸준히 이제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저는 제목을 그래서 K 관광의 이 시대를 새로운 구조적 성장의 동력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정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요 상황을 좀 과거에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내수는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3% 가족분들이 이제 투자를 보실 때 우리 환율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왕이면 수출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수는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네, 그래서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도 있고 정부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수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과거에 1990년대 일본이 GDP가 경제가 이제 주춤할 때 돌파구로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일본으로 많이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소비해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경제를 좀 내수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일본이 펴면서 관광객들이 몇 년 사이 한 8배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미 스터디를 다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물론 하긴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코스타 활성화 정책에 이어서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서는 결국 K 관광을 상당히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뭐 항상 이제 뭐 올리브영을 뭐 우리 앵커님 아시는 것처럼 한 번씩 가잖아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좀 약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약할 때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싸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환율 약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엔저일 때도 그런 부분이 일본도 그랬었고 지금 우리 원화 약세인데다가 내수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에 관광을 좀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가 더 싸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비를 하면 충분히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오셔서 뭘 쓸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죠? 네. 어디 식당을 갈지 그다음에 뭘 구매를 할지 모르겠지만 잠은 자야 된다라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디 여기 뭐 벤치에서 주무시지는 않잖아요. 오늘 또 조금 전에 알림이 뜨던데요. 기온이 급강한다고 오늘 밤. 예. 그래서 오늘 숙소는 정하셔야 되거든요. 기온 급감으로 네.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 오셨다가 네. 큰일 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숙소가 지금 쇼티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관광객이 더 밀려오는데 지금 당장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반도체 캐파 증설하는데 1, 2년 걸리는 거가 마찬가지로 호텔 하나 지으려면 시간 걸리는 이 스토리가 사실은 한번 움직였다가 약간 쉬었는데 이게 중일 관계 때문에 다시 지금 약간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엑셀로 제가 정리해 놓은 요 표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준입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정리가 된 건데 여기에 보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숙소와 호텔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렇게 키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호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쭉 해놓은 건데 오늘 수급 들어오는 걸 한번 보세요. 바스켓으로 계속 지금 이 중국 인바운드 관련된 특히 사실은 뭐 롯데라든지 파라다이스는 숙소도 하지만 카지노가 요즘 숫자가 하니까. 워낙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들 쪽으로 오늘도 바스켓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뭐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주가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들어가면 또 단기 고점인 경우도 있는데요. 시장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한 번씩 또 이렇게 출렁임을 항상 줍니다, 파동을. 그래서 좀 뭐 적절한 위치에서 내가 괜찮은 가격으로 조정을 좀 준다라면 이 중국 뭐 우리 관광객들 그다음에 K 관광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그래도 좀 구조적 성장이 혹시나 되는지의 여부 그래서 정부의 또 정책이 나오는지도 계속 좀 체크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거 보니까 뭐 영종도 제주 핫한가 봅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영종도를 저도 한번 파라다이스는 갔다 왔었거든요. 최근이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외국인 전용이라서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렇죠. 그 앞을 계속 가서 좀 체크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습니까? 네.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네. 파라다이스. 네. 그럼 안 가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이어서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뭐 제가 직접 채팅창을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앵커님이 그 훈훈한 분위기를 전달해 주셔서 더 그때부터 더 힘을 얻어가지고 허리를 더 제가 꼿꼿하게 펴고 지금 마무리까지 잘 된 것 같아서 찾아오신 우리 또 가족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나오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감을 했던 게 우리 화면에는 안 잡히겠지만 저희 오픈 스튜디오잖아요. 지나가시는 분들의 다 눈을 한 번씩 마주쳐 주시더라고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도 꽤 저는 많이 아는 보시네요. 사람이 지나가도 네. 모른 척합니다. 이거 꽤 많이 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제 지인은 안에서는 밖에가 안 보이잖아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아예 아는 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저는 신기한 게 모르시는 분인데 손은 흔들면서 지나가시길래 안 볼 네네.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손을 흔들고 지나가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좀 종종 나와 주신다고 하니까 예, 다음번에 또 뵙고 그때는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팀장님과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